안녕하세요.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네요. 여자의 인생은 마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사는 것에만 열중할 때는 몰랐는데 저의 40대를 쭉 돌아보며 공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연상 연하 커플로 4살 차이가 나요. 남편의 우연한 도움이 인연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어디서 꿀리지 않을 만큼 학벌이 좋은 편이에요. 남편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그런 그이보다 제가 더 가방끈도 길고 결혼 초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제가 더 우위에 있었죠. 그런 저를 시모가 참 좋아해 줬어요. 제가 연상이라는 것 빼곤 모든 점을 마음에 들어 해주셨거든요. 남편과 연애 당시이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부터 시모는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칭하며 당시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저도 그렇게 예쁨 받는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남편과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기에 시모의 그런 모습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저의 친정엄마가 시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크게 반대하셨거든요. 남편을 보고 그렇게나 반기던 친정엄마였기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상견례 때 결혼식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파했어요. 저희는 몇 날 며칠을 친정에 찾아가 엄마를 설득시켜야 했어요. 상견례 때 시모가 모나게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입을 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는지 저와 남편의 노력 덕에 꼬박 2달 만에 친정엄마가 마음을 열어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정엄마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이 다 그런가 보다 여겼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상견례 후 10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식을 올리는 날까지 친정엄마는 뭐가 그리 불안한지 제게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한 채 당부했어요. 우리 딸, 이렇게 보니 곱디 곱네? 딸, 결혼에 그 집안 식구가 됐다고 해도 네 성격을 죽여가며 모든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도 참, 이렇게 기쁜 날 뭐가 그리 걱정이야. 내가 어디 가서 내 생각도 말 못하는 팔푼이야?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신 덕에 나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알겠죠? 그래, 우리 딸 늘 당당한 모습이 예쁜 아이지. 엄마는 딸 믿어. 숨김없이 네 모습 그대로 사랑받으며 살아. 사돈댁에도 언제나 네 의사 분명히 밝히고 또 존중받으면서 말이야. 엄마,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대. 나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가족들에게 이 사랑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게.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엄마 마음이 놓인다. 고마워, 딸. 저희 부부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예식을 마쳤고 그 후 우리 부부의 생활은 그저 순탄했어요. 친정엄마의 염려와는 달리 시댁과 여전히 사이도 좋았고요. 결혼 3년 후쯤 되었을 무렵 시부모님께서 이따금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풍기셨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제가 딱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매번 예쁜 집만 골라 한다며 저를 얼싸안고 좋아하셨죠. 반면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만감이 교차한 듯 보였어요. 말은 축하한다고 하지만 표정이 마냥 밝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당신의 딸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감정이 들어 마음이 저릿한 것이라 여기며 넘겼어요. 언제나 걱정이 앞서는 분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임신 중에도 일을 쉬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사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 몸 관리에만 백방으로 신경 썼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일을 쉬고 집에만 있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후에야 저는 출산 준비를 위해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쉬기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예민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날은 친정엄마와 아기용품을 사러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2시간 남짓 남았을 때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시모가 찾아온 거예요. 시모가 아기용품을 사러 간다는 걸 남편에게 들었는지 함께 가서 유모차를 사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엄마와의 약속을 무르고 시모와 함께 아기용품점에 가게 되었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뭐 하나 쉬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비맘의 입장에서 보니 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고 내 아이에게 뭐든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마구 샘솟았죠. 깊은 고민 끝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지만 미리 봐뒀던 젖병 6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시모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동안 회사에서 돈도 삭감해서 준다면서 비싼 것도 고르네. 젖병이 뭐 그리 큰 차이라고 어차피 모유 수유할 텐데.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아니다, 아니야. 요즘은 아기들 용품도 참 종류가 많구나. 같은 젖병인데도 브랜드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말이야. 다 비슷해 보이는데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요즘은 아기들 용품으로도 상수를 부리니 원. 나는 시모의 혼잣말을 못 들은 척하며 되물었고 시모는 둘러대면서도 상술이니 뭐니 하며 탐탁치 않아 했어요. 저는 이미 들은 걸 못 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기분이 상해 장바구니에 넣었던 젖병을 뺐어요. 그냥 나중에 저 혼자 다시 와서 편히 사야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젖병을 빼는 모습을 보고 말을 얹더군요. 왜 고심해서 골라놓고 내려놓니? 한참을 젖병 앞에 서 있었으면서 말이야. 내 눈치 볼 것도 없다. 네 눈치 주려고 따라온 게 아니니. 어머님 말씀대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쉽게 고르기 어렵네요.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 그래, 잘 생각했다. 젖병 원리는 다 같은데 디자인이나 브랜드 차이로 10,000원이 우습게 오르고 내리고 하니 잠깐 고민하고 고르긴 어렵지. 저는 서둘러 유모차만 사서 돌아가려고 유모차 진열대로 향했어요. 거기서는 시모가 사주는 거니 가격대를 먼저 본 뒤 골랐어요. 가격은 중간 정도 하면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가 들으라는 듯 좀 전보다 큰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남이 사주는 거라고 비싼 것도 고르네. 몇 년이나 쓴다고 아기용품에 돈을 쳐바르는지, 에휴. 어머님,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꼭 유모차 선물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응? 얘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데 좀 가격이 비싸긴 하구나. 이런 아기 유모차는 몇 년 쓰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요즘은 중고로도 사람들이 새 것 같은 거 많이 팔기도 하던데 환경 생각해서 그런 것도 참 좋아. 그렇지? 세아가, 너는 이 유모차가 마음에 든다는 거지? 그럼 그걸로 하렴. 어머님, 유모차도 오빠랑 조금 더 고민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요. 그럼 그럴래?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혹시 고민해보고 정해지면 말해주렴. 그날 저는 기분이 상해 더는 시모와 함께 쇼핑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대충 둘러보는 척한 뒤 그중 가장 저렴한 가재 수건만 한 묶음 사서 나왔네요. 애초에 연락도 없이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왔던 것도 제가 돈 쓰는 걸 감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니 속에서 화가 솟구쳤어요. 이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다시는 시모에게 우리 일에 관한 건
일절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알겠다면서도 시모를 두둔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뻗쳤지만 처음 있었던 일이니 더는 거론하지 않고 넘겼네요. 그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배가 땡땡하게 뭉쳐 밤새 고생을 했더랬죠. 하지만 고부 갈등에 대한 남편의 무지함과 시모의 간섭은 또다시 저를 괴롭혔어요. 출산 한 달을 앞둔 시기 산후조리원에 관해 남편과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애를 낳는 것도 저도 몸조리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니 결국엔 남편이 제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 딱 2주 전 시모가 제게 차 한 잔 같이 하자며 저를 불렀어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고세를 못 참고 시모에게 다 떠들어댔는지 산후조리원 예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운을 떼더군요. 저는 당연히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어요. 시모는 제 대답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조리원을 가라 마라 하지는 않으마. 대신 산후조리원 다녀올 거면 네 돈으로 가렴. 너 그동안 돈 좀 벌었으니 모아둔 돈도 있지? 내 아들이 출산 비용이라도 다 낼 텐데 너 편하자고 가는 곳이니 네 돈으로 해야지. 내 말이 맞지 않니? 어머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산후조리원에 가던 안 가던 우리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역시 저와 오빠가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오빠와 잘 이야기 나눠보고 정했으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예,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드니? 네가 보기엔 내가 우스워 보이니? 너희 집 가장이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지. 내 아들 돈을 네가 막 쓰도록 둘 수는 없는 거잖니. 내가 산후조리원을 돈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 돈으로 다녀오라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은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러니 어린애 기르듯 저희 부부 문제를 간섭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조금 더 어리다고 제가 마음대로 주무르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저희 부부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좀 배웠다고 따박따박 말 듣고 하는 것 봐. 간섭이라고 했니? 내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 뭐? 간섭? 여자는 애 낳는 순간 시댁이고 남편에게 의리야. 알겠니? 2번 말 안 하마.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리고 꼭 출산은 자연분만으로 해야 한다. 제왕절개는 돈도 많이 들고 병원에도 오래 있어야 한다는데 네가 그렇게 쉬고 있을 동안 고생하는 내 아들은 누가 챙기니? 일하는 내 아들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어머님, 고리적 개념은 좀 버리세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좋은 대우 못 받으세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고 무시하고 싶으신가 본데 저 어머님께서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만큼 돈 한 푼 없지 않거든요. 부족함 없이 지낼 만큼 벌었으니 더는 저희 부부 문제로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사이 멀어지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저는 이렇게까지 확 변해버린 시모를 보고 있자니 소름이 다 끼쳤어요. 시모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내가 우리 문제 어머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못해? 내가 왜 당신이 한 가벼운 처신으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해? 네 부모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참견해도 되냐고. 내 처신이 뭐? 엄마가 당신 걱정을 좀 하길래 덜어드리려다 보니 말이 나왔을 뿐인데 도대체 왜 미친 사람 마냥 난리야? 걱정? 웃기지도 않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출산 방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해줘? 그리고 내가 왜 당신네 집안의 을이라는 말을 해? 그게 걱정하는 사람 태도니? 어? 당신네 엄마가 나를 기만하는 건 이번이 끝이야.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땐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 기어올랐으면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까지 하겠어? 나한테 이렇게 성내기 전에 당신이 엄마한테 보인 태도에 대해서나 생각해봐.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드는 것에 급급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남편과 싸우는데 억울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를 기만한 시모에 제 태도를 되돌아보라는 남편까지. 제가 원했던 결혼은 이런 게 아니니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서로에게 그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또 그냥저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풀려갔죠. 제 출산이 바짝 다가왔으니까요. 출산 후 부부관계도 괜찮아졌고 시댁 가는 걸음도 줄었어요. 그 덕에 저는 아이의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점점 육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회사 복귀할 시기가 다가왔고 저는 결국 제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모두 포기하고 육아를 선택했네요. 물론 남편은 이런 제 선택을 반대했어요. 맞벌이 부부로 지내야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나 이 또한 핑계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벌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입이 닳도록 말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하소연에도 꺾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또 한 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또 시댁에 가 푸념이라도 했는지 시모가 또다시 들이닥쳤어요. 너 회사에 사직서 내고 왔다면서? 이것은 모조리 아니야? 내 아들을 말려 죽일 작정이니? 요즘 시대에 외벌이가 웬 말이야? 사직서 처리하기 전에 당장 가서 무르고 와, 어서. 제가 하다하다 회사 그만두는 것까지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면 어머님께서 애는 돌봐주실 건가요? 우리 애를 직접 돌봐줄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대뜸 찾아와 갖다부타 하시는 거냐고요. 공부만 잘했지 상황 파악도 못하는 돌머리 아니야? 내가 일을 다니는데 어떻게 아이를 봐주니? 성질나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돌머리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시려면 그에 대한 도움을 주셔야죠. 하다못해 대안이라도 마련한 뒤에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어머님 자식이면 이 아이는 제 자식이에요. 제 아이가 자기 아빠 힘든 걸 덜 자고 일찍부터 부모랑 떨어져 있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육아에 대한 제 가치관이니 존중해 주세요. 뭐야? 이 요망한 것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가 뭔데? 일에 대한 욕심 많고 좋은 직장의 연봉도 높아서 내 아들 고생은 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결혼시킨 건데 니까짓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갈겨? 당장 회사 가서 사직서 무르고 와. 안 그러면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저는 무례하게 구는 시모에게 더는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단호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시모는 그런 제게 지금 저의 선택을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집을 다 뒤집어 엎고는 돌아갔죠. 그리고 실로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며 괄시했어요. 그런 대우를 감내하느니 마주하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는데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감시라도 하듯이 저녁마다 와서는 남편의 식사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쓴다는 둥, 애 핑계로 집에서 놀면서 집안 꼴이 개판이라는 둥, 심지어는 아이를 잠깐 남편에게 맡기고 샤워하는 것까지 남편을 과로로 죽일 계집애라며 막말까지 해댔죠. 심으로 인해 뒤늦게 우울증이 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그렇게 장장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움을 받으며 지냈네요.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피폐한 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뇌리에 스치는 생각은 무엇이 됐든 더는 참지 말자였어요. 2달 뒤 저는 동네 변두리에 크지 않게 옷가게를 차렸어요. 사업이긴 해도 동네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거였고 마침 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기 시작해서 충분히 육아와 병행하며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했어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제가 옷가게를 차렸다는 걸 알고는 가게까지 찾아와 제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언성을 높였어요. 정말 간도 크네.
어떻게 사업할 생각을 하니? 이거 다 네가 빼놓은 비상금으로 차린 거라며? 어떻게 이 정도로 영악하고 못돼 먹었는지. 이렇게 사고 칠 돈 있었으면 내 아들 내조나 잘할 것이지. 회사에 들어가랄 땐 죽어도 싫다고 버티더니 버튼 곳에 돈까지 버리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더는 지겨워서 어머님과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에게 사업하겠다고 자금을 주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 사업한다고 우리가 빚쟁이라도 됐나요? 도대체 왜 제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참견질을 해대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제 선택이고 제 인생이라고요. 내가 참견까지 하게 만드는 건 다 네 행실 때문이잖니. 어느 정도 미련스럽게 처신을 해야 내가 잠자코 있지. 이건 뭐 내 아들 고생시키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 그리고 잘난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데 이따위 구질구질한 가게를 차렸으니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냔 말이야.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막말로 제가 친구분께 저를 자랑해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돈과 직위로만 평가하고 어머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싶으셨으면 남의 자식인 저더러 어머님의 기준에 맞추라 하지 말고 남편이랑 신우를 자랑할 가치가 있도록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어디 시어미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려? 개나 소나 다 하는 옷가게 차리더니 이게 멍청해도 더럽게 멍청해졌네. 시모는 저를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저는 시모에게 이렇게 하니 속이 시원하냐고, 아무리 가족으로 얽혀 있어도 이제 남보다 못하니 서로 마주하지 말자고 소리쳤어요. 시모는 그런 제게 자기가 바라는 바라며 이혼당할 준비나 하고 있으라는 말을 남긴 뒤 돌아갔죠. 그 뒤로 저도 전처럼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시모도 더는 찾아와 저를 쪼는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도대체 자기 엄마에게 어떻게 굴었길래 이혼하라고 성하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행동 조심하라고 엄포를 놓았네요. 남편은 이혼은 무서웠는지 더는 시모의 우악스러움은 볼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 모두에게까진 해당되지 않아서인지 보다 못한 신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신우는 제게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며 대신 자기가 제 일을 시간 내 자주 도와주러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탐탁치 않아 거절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매일 찾아와 저를 도왔어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리던 저더러 곧 아이가 하원하고 올 시간이니 조금이라도 쉬라며 남편보다도 더 저를 이해하듯 말해주었죠. 그 덕에 저는 조금씩 신우에게 마음이 열렸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디자인의 옷을 몇 개 빼놨다가 신우에게 선물했어요. 금방 지쳐 할 줄 알았던 신우는 그 후로도 자주 가게에 와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저를 돕기도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경우 보통은 고질적인 질환이 아닌 이상 사나흘 정도면 퇴원하는데 이상하게 아이의 컨디션 회복이 더뎌 결국 열흘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제 옷가게는 그 기간 동안 문을 열 수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우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옳게 소식 들었어. 가게도 못 열고 무슨 일이래 참? 지금은 괜찮고? 아, 아기가 아직 열이 안 떨어져서요. 어쩔 수 없죠. 그동안 가게도 못 열고 어떡하냐는 말이지 내 말은. 혹시 애 때문에 가게가 마음에 걸리면 내가 대신 가게 봐줄까? 괜찮아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에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신우이 써먹는 거지. 안 그래? 나중에 조카 다 낳고 거하게 한 통 쏘기만 하면 돼. 올케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도와주겠다는 선의의 마음을
올케가 굳이 거절 안 해도 되는 거야. 신우는 끈질기게도 자기가 봐주겠다더라고요. 결국 계속 거절할 수 없어 며칠만 부탁한다며 맡기게 되었어요. 신우 덕에 제 걱정도 덜어 한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 때 아이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가게로 출근하게 된 날, 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기함했습니다. 제 가게 매대에 진열된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옷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거기다 제 가게에 마치 자기가 사장이라도 되는 듯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신우와 시모까지. 저는 신우와 시모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고 그런 저를 보며 비웃으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아가, 지난 날은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네가 이러려고 이 가게를 다 차렸나 본데 내가 그 깊은 하늘의 뜻을 이제야 알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가게에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제가 판매하던 옷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거적대기 같은 옷을 걸어둔 거예요. 어머? 내 취향인데 거적대기는 말이 좀 심하다. 참 드세다고만 생각했는데 순진한 모습이 다 있었네. 내가 가게 챙기겠다는 말을 너무 고지곳대로 들었나 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놀고 있는 건 불효잖아. 그래서 올케 도우면서 일을 좀 배워뒀던 건데 눈치 못 채더라. 올케는 학벌 좋으니까 나보다 취직하기 쉬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가게 운영하려고. 당장 내 가게 원상 복구해놔. 내가 아무리 당신네들한테는 외지인이라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애 키우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이려는 게 인간이야? 당신네들이 인간이냐고. 올케, 말 조심해. 우리가 무슨 사기꾼들이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올케는 정말 위아래도 없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지. 능력 좋던 올케는 그 능력 앞으로도 펼치면서 살아. 우리 집안 깊혀주려고 네가 들어온 건데 붕 해야지 않겠어? 네가 우리 가족이 된 이유가 네 능력인데 말이야. 알고 보니 신우가 갑자기 저를 이해한답시고 가게에 찾아와 저를 열심히 도왔던 건 전부 제 가게를 뺏을 요량이었던 거예요. 남 밑에서 일 못한다며 사업을 버렸다 말아먹은 전적이 꽤 되는 신우는 이미 단골들도 생겼고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되는 제 가게를 노린 거죠. 시모나 신우 둘 다 자금이 없으니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 손 안 대고 코풀 작정으로 제가 가게에 없는 틈을 타 일을 벌인 거였어요. 그 속내를 알게 되니 들끓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모와 신우를 제 가게에서 끌어내고 곧장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라며 두드리고 소리치고 난동도 모자라 가게 문을 박살내겠다며 큰 돌까지 주워와서는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결국 경찰에 시모와 신우를 신고했고 시부와 남편이 경찰서에 와서야 저를 헐뜯던 시모와 신우의 태도가 멈췄네요.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많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까지 했어요.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는 청청병력이라도 된 양 저를 말리느라 안달이 났어요. 신우는 그제야 죄책감이 든 건지 후폭풍이 무서운 건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 콧대 높은 척을 하고 싶었는지 저를 노려보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그런 시모의 태도는 시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시부는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당신 어서 사과해. 당장. 어영부영 넘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알겠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 가정을 깨는 만행을 저질러? 며느리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란 말이야.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혼하는 순간 당신도 이혼당할 줄 알아. 내가 뭘 어쨌다고 저 되바라진 것한테 사과를 해? 지 좋은 능력 펼치고 우리 딸한테 가게 일은 넘기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사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아 마땅하지. 네,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님, 저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고요. 이제와 사과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저요, 이제 지긋지긋해서 싫어요. 저 합의할 생각도 없으니 제게 사과든 애원이든 아무것도 할 생각 마세요. 저는 합의는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 일이라고 제 가게까지 따라온 남편이 제 속을 또 긁어댔죠. 당신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아니, 우리 엄마랑 누나 지금 유치장에 있어. 정말 합의 안 할 생각은 아니지? 가족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어차피 앞으로도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데 괜히 더 사이 틀어지지 말고 잘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똑같은 말 몇 번씩 하게 만들지 마. 너한테나 가족이지 이제 나한테는 아니거든? 아니, 이전부터 니네 엄마는 날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어. 네 엄마 기세어주는 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와서 더는 가족 운운하면서 이해할 생각 없어. 누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다 못돼 못해 처먹었냐? 아, 몰라.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절대 이혼은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애를 생각하는 엄마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고도 누나가 엄마라고 말할 수 있냐? 어? 공부 잘하는 거랑 인성이랑은 별개라더니 딱 누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야, 무책임? 너 지금 무책임이라고 했어? 너도 알았잖아. 네 엄마가 나 자기 멋대로 주무르려고 했다는 거. 엄마라면 이혼을 입에 담으면 안 돼? 무책임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인성 먹 같은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라고 이 무례배 집안인가나.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그만하고 네 가족이 싼 똥이나 네가 치워. 내 매장 옷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바로 이혼 소장 접수할 테니까 오늘 안에 무조건 찾아서 가게에 가져다 놔. 알겠냐? 남편은 자꾸 이혼을 들먹이면서 자기를 화나게 한다며 매대에 걸려있던 옷을 창고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저도 그땐 제정신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에게 미친 것 위에 더 미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는 남편을 향해 옷가지들을 집어던지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모습들을 친정엄마가 다 보고 말았어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왜 그리 어린애처럼 눈물이 쏟아지던지.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친정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시모가 겉과 속이 다를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못되게 굴 줄은 몰랐다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장이라도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열을 내는 걸 제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설득해 간신히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의 차가운 시선은 남편을 향했고 남편은 도망이라도 치듯 가게를 나갔어요. 한참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가게에서 판매하던 옷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들이 다 시댁 창고에서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단전에서부터 또 화가 마구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쎄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이런 일을 겪으니 촉이 곤두섰던 거죠. 저는 카운터로 곧장 향해 현금 보관함을 열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많던 돈이 한 푼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네, 자금이 없던 신우가 제 돈으로 자기가 팔고 싶던 상품을 떼온 거였어요. 이게 도둑과 다를 게 뭔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황당한 건 남편이라는 인간의 태도였습니다.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옷을 떼왔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이 와중에 도둑질까지 잘도 했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이런 강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건지 참.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던 걸 거야. 설마 당신 지금 이것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아니지? 당신 때문에 경찰서까지 끌려간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말이야. 누나가 빼간 돈은 내가 비상금으로라도 채워줄 테니까 제발 더는 문제 삼지 말자. 어? 어차피 내가 주면 그만인 돈이잖아. 이 와중에 너는 끝까지 왜 이 돈을 네가 갚아? 막말로 지금 내 가게에 도둑이 든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감싸고 챙길 사람은
네 엄마랑 누나가 아니라 나여야지. 상식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나를 먼저 챙기고 걱정해야지. 네가 이러고도 남편이니? 진짜 너나 네 가족들이나 사람도 아니네. 이날 남편과 2차전으로 대판 싸웠네요. 나중에는 친정엄마가 있다는 것도 있고 남편이 애초에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저라면서 막무가내로 막말까지 퍼붓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부가 엄연히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도 자기 가족만 감싸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엄마 앞에서까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어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도록 도어락 암호도 바꿔버렸고요. 집에 들어오겠다며 문 앞에서 깽판을 치던 남편은 이웃의 신고로 그 뒤로는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부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신우와 시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요. 네,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며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 여차하면 증거물로 제출하자 하는 마음으로 신우가 제 가게에서 했던 짓이 모두 담긴 영상 증거물을 챙겨갔어요. 역시나 이렇게 단번에 변할 시모가 아니죠. 사과는커녕 고개까지 쳐들고 저를 내려보더라고요. 다 시부를 속인 시모의 농간이었던 거였어요. 물론 신우는 유치장까지 들어가 보니 덜컥 겁이라도 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잘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절대 볼품없는 제게 조아리는 건 못한다며 제가 다 자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분노에 차서 제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요. 저는 더 봐줄 것도 없다고 판단되어 바로 증거물을 제출했어요. 합의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다시 들은 시부는 제 가게까지 찾아왔고 시모를 대신해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내가 가장으로서 처신을 못한 탓이야. 내 아내와 딸이 다시는 내게 못나게 굴지 않도록 나서서 단속하마. 그러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 굳혔어요. 아버님 연락받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형님과 어머님을 만났고 여전히 어머님께서는 저를 미워하고 계셨어요. 제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침까지 뱉으셨고요. 아버님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게 이러시는 것처럼 저도 이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음을 모르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안다. 네가 이러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야. 하지만 나도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더구나. 시부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돌아간 날 저녁, 이번엔 가게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인간 끝까지 뭐가 잘못된 줄 모르더군요. 내가 이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냥 합의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랑 누나 그만 괴롭히고 가서 합의하고 끝내. 내가 큰 마음 먹고 이혼해주겠다고 한 거니까 재산 욕심은 내지 말고 말이야. 당신이 각자 도생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라고. 합의 이혼? 합의 이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서 어떡하니? 합의 이혼 필요 없어. 이미 소장 접수했으니까 이 멍청아.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멍청한 거 티내지 말고. 내가 각자 도생하는 게 소원인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 네 가족이고 너야 이 머저리야. 야, 너는 끝까지 내가 좋게 풀어줄래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냐? 네가 바라고 바라는 이혼 내가 해주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더 악연으로 꼬이지 말고 누나랑 엄마 그만 합의하라고. 그리고 너야말로 바르게 말해야지. 지금 우리가 파탄난 이유는 다 너야.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버럭해서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벌레 보듯 하고는 돌아갔어요. 참 침만 안 뱉었다 뿐이지 눈빛은 시모와 꼭 닮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참 동안 시댁 식구를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자기가 저를 이겨먹겠다고 이를 갈고 법조인을 알아보고 다닌 듯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얼마 만에 느끼는 잔잔한 일상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씩 술에 진탕 취해 한밤중에 집 문을 두드리는 남편 때문에 아이가 겁을 먹는 날이 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 집을 비우고 친정으로 들어가 지냈죠. 그때부터 아이도 저도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모와 신우의 첫 재판을 앞둔 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새삼 대단하다 느꼈던 게 한참 후에 마주하게 된 시모는 상당히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의식을 느꼈던 건지 죽어도 못한다던 사과를 제 발로 저를 찾아와 머리까지 조아려가며 싹싹 빌더라고요. 예, 이제 내 아들과도 남남이 될 텐데 헤어짐일수록 좋은 기억이 남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 그만하면 됐잖니? 제발 선처 좀 해주렴. 내가 이렇게 비마. 우리 좀 살려줘. 헤어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굳이 기억을 남기겠어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어머님의 그 잘난 자존심 끝까지 지키세요. 가짜는 희망 갖지 마시고요. 사면 초가인 상황이 겁난 후에야 제게 사과하려는 시모의 태도가 더욱 기분이 나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일관된 표정과 말투로 시모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신우도 제게 찾아왔어요. 참 웃긴 게 위기의 순간에는 가족도 뭣도 없는가 봐요. 신우는 제게 울며 불며 자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울어댔어요. 옳게, 우리 그 일 있기 전에는 악감정 없었잖아. 내가 일도 도우면서 우리 잘 지냈잖아. 나한테 고맙다면서. 제발 나라도 살려줘. 응? 나 정말 무서워서 잠도 안 온단 말이야. 그 가게 내 가게로 꾸리라는 것도 사실 엄마가 다 시킨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하고 무서워 미치겠어. 형님, 아니, 다 끝난 마당에 동갑이니까 친구로서 말 좀 할게. 너는 그동안 편하게만 살아봤지? 그러니까 이참에 인생 공부한다 여겨. 억울하다고? 네 엄마가 시켰다면 시킨 대로 한 게 잘못이지. 그 나이 먹도록 옳고 그른 판단도 못해? 정당한 죗값 잘 받고 앞으로는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 네 양심이 올바른지도 좀 되돌아보고 말이야. 그 뒤로도 신우와 시모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사과 받아주고 선처해주지 않으면 콱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릴 거라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시부가 시모와 신우를 데리고 돌아간 후에야 저를 찾아오는 걸음을 멈췄어요. 끝까지 선처는 없었고 시모와 신우는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가족을 무너뜨린 제게 돈 한 푼 나눠줄 수 없다며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까지 걸며 이혼 소송을 질질 끌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고집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보나 양육으로 보나 제가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걸 법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았거든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도 승소했고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쾌거를 이루었답니다. 저를 향한 시모의 원망이 나중에는 시부에게 향했다고 해요. 결국 시부도 시모를 향한 충격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전 시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고 와서는 자기 집안까지 파탄나게 생겼다며 제발 도와달라, 시부의 선택을 말려달라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남이고 그건 제 권한이 없는 거니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끝까지 못나게 굴어댔어요. 복수심에 저와 제 가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구설수에 오르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그 소문을 듣고는 전 남편에게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며 노발대발했거든요. 너희 엄마랑 누나도 모자라 너도 콩밥 좀 먹고 싶어 환장했냐면서요.
소인배지만 겁은 엄청난 남편은 자신의 엄마와 누나의 최후를 봐서인지 다신 그런 짓 하지 않겠다며 순순히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작년까진 그 망할 시댁의 소식이 제 귀에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길 무렵 전 시부가 제게 찾아와 온 진심 다해 사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부 덕에 이제는 그들의 미움이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바빠 이전의 악연을 떠올리며 미워할 새도 없고요. 전 남편이 퍼뜨린 소문으로 매출이 조금 주춤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한 게 잘 된 덕에 가게도 다시 활기를 찾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답니다. 시내에 2호점을 최근에 오픈해 제 동생도 저를 도와 운영에 뛰어들 정도로 확장도 되었어요. 결혼이 인생의 이막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보니 제 인생은 결혼이 아닌 이혼이 인생의 이막 시작인 느낌이 드네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나만의 인생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앞으로의 제 목표이고 바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을 염려해주고 저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저의 보배이자 스승인 엄마를 닮아 제 아이에게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나요? 저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획한 대로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결혼한 뒤 여러 사건을 겪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주변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어서 이혼한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은 잘만 하는 결혼 생활을 저만 못했으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에 자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고 여기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사연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심한 일도 겪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을 들으며 위안도 받고 저도 사연 속의 여러분들처럼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군가의 사연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은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저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저의 짧은 결혼 이야기를 한번 적어볼까 해요. 오늘 이 늦은 밤에 꼭 친정을 가야 해? 결혼하면 이제 매년 명절 때마다 갈 텐데. 자기야, 신혼여행 다녀와서 좀 쉬고 싶어.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가자.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했으면 친정에도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시댁엔 잘만 갔다 왔잖아. 게다가 자기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 적 없잖아.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원래는 바로 친정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1박을 한 뒤 친정으로 가려는데 친정이 수도권에서 조금 먼 지방이라 남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도 시부모님을 종종 만났었고 예비 시댁에도 몇 번 놀러 갔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남편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도 상견례 날에도 모두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집에 한 번도 갈 생각이 없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가 남편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져 있어서 남편의 불편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며 3시간가량을 달려 친정집에 겨우 도착했어요. 이야, 이게 집이야, 궁궐이야? 너네 이렇게 잘 살았었어? 부모님이 브런치 카페 운영하신다더니
꽤 잘 되나 보다. 처음 남편이 저희 집을 보고 내뱉은 말은 감탄사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잘 산다고 자부는 못하지만 아빠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몇 년 전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고 싶어 하셔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골에 헌집을 구매해 공들여 고쳤답니다. 겉으로 보면 꽤 멋진 새집 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 퇴직금 남은 돈으로 브런치 카페를 크게 차리셨거든요. 다행히 인테리어가 이뻐서 그런지 카페도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꽤 수익이 쏠쏠하게 나면서 부모님 노후 자금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젊으실 때는 회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시고 퇴직 후에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위서방, 오느라 고생했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네, 아버님, 잘 다녀왔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반갑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어서 들어와요. 출출하지? 내가 음식을 차린다고 차렸는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엄마는 사위가 온다고 삼계탕에 전복에 장어구이 등 잔치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많아 식탁이 꽉 차서 더는 놓을 자리도 없는데 엄마는 자꾸 뭐가 없다면서 냉장고에서 뭘 더 꺼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장모님 밥 먹으러 자주 와야겠어요. 집이 가까우면 이것저것 내가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아쉽네. 그래도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사위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뭐든지 다 만들어줄 테니까. 잘 먹으니 참 보기 좋네. 남편은 올 때는 그렇게 투덜대더니 엄마의 음식을 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과 신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말을 잘하던지 남들이 보면 남편이 이 집 아들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장모님, 이 식탁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이런 식탁 보고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면서요. 어머, 안사돈이랑 나랑 보는 눈이 비슷하네. 그런데 사돈댁에 식탁이 없어? 사실 식탁이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좀 오래돼서 버리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런데 요새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세요. 그러셨어? 허리 안 좋으시면 맨바닥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 텐데. 어차피 우리 식탁 바꾸려고 했으니까 이참에 이 식탁 자네 집에 가서 사용하겠나? 에이, 그래도 여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던 식탁을 줘요? 그냥 하나 새로 사줘요. 이거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부모님은 식탁이 비싸지도 않으니 사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식탁이 나름 백화점에서 산 제품이라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시댁에 식탁을 사주겠다는 말에 싱글벙글해서는 밥을 다 먹고는 자신이 직접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말렸지만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설거지하겠다고 하며 싱크대 앞에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은 거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해야 하는데 첫날부터 우리 사위 시켜 먹어서 어쩐담? 안 싸더니 싫어하시지 않을까 몰라. 제가 맛있는 거 얻어먹었잖아요. 게다가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아주 금세 끝났어요. 저희 엄마도 식기세척기 있으면 정말 편하게 설거지 하실 텐데. 집에 식기세척기 없어? 안 싸돈 힘드시겠네. 우리 사돈댁에 식탁도 보내고 식기세척기도 보내야겠어. 헉,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사실 우리는 혜진이가 장녀라 혼수랑 예단을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나. 사돈댁에서 예물 예단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나. 거기에 스몰 웨딩 한다고 하며 결혼식 비용도 제법 아꼈잖아. 그래서 뭐 하나 더 선물해드리려고 했거든.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우리 고민 하나 덜었네. 대신 우리 혜진이 시댁에서 일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잘해주게.
알겠나? 장인어른, 여부가 있겠습니까? 시댁 가면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위가 못하는 말이 없구만. 그럼 우리는 든든한 사위만 믿겠네. 그렇게 친정에서 처음으로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부터 엄마는 시댁에 보내드리겠다며 각종 음식에 과일을 한가득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뒷자리까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올 때와는 다르게 아주 표정이 밝아 보였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살던 집에서 첫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하러 카페 문을 며칠 닫고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지방이라 제대로 된 대학병원이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었거든요. 당연히 제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번에 사위노릇 좀 제대로 하고 싶다며 저 대신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퇴근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회랑 매운탕을 포장해서 집에 왔답니다. 부모님도 제가 아닌 사위가 직접 데려오니까 웃음꽃이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웬 명품 정장이 한 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장은 뭐야? 아빠가 입고 오셨어? 내가 이서방 한 벌 사주었다. 조금 있으면 사돈 처녀 시집 간다면서 사위가 그때 입고 갈 정장이 없다고 하더라. 오늘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한 벌 사줬어. 그리고 너는 결혼을 했으면 이서방 밥 잘 챙겨줘야지. 이서방 살 빠진 거 봐라. 내가 볼 때마다 안쓰러워 보여서 점심때 소고기 사줬다. 부모님은 남편에게 고맙다며 점심에는 소고기를 사주고 오후에는 고급 브랜드 정장까지 한 벌 맞춰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지만 사실 얼마 전에 식탁에 식기세척기도 사줬는데 정장까지 한 벌 해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사이가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낫겠지 싶어 속으로만 삼켰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아가씨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남편의 집은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아가씨의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 것이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적금을 깨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결혼식 날 축의금 200만 원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아가씨에게 축의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에 참석도 하시려고 했는데 그날은 부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축의금만 제 편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결혼식 와서 고생 많았지? 준이 결혼한다고 축의금 200만 원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네 부모님 말이다. 축의금 100만 원이 뭐니 100만 원이? 심지어 결혼식에 오시지도 않고 말이야. 아, 부모님이 그날은 일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축의금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솔직히 너네 집 잘 살잖아. 그런데 이 액수는 좀 실망스럽구나. 원래 가족끼리는 200만 원씩 줘야 하는 거다. 사돈이 좀 많이 아낀 거 맞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니?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선 가족끼리 100만 원이면 많은 편이거든요. 다음부터 참고할게요, 어머님. 다음이 어딨니? 우리 딸 결혼하면 우리 집안의 결혼식이 또 어딨다고 그러니? 게다가 내가 결혼한다고 너희 집에 예물이나 예단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금액을 보니 조금 실망스럽구나. 솔직히 결혼식 때 한 번 본 사돈처녀 결혼식에 1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 아닌가요? 저랑 부모님이 합쳐서 300만 원이나 축의금을 냈는데 그 금액이 작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대들었죠. 어머님,
그래서 예물이나 예단 안 바란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머님 집에 식탁이랑 식기세척기도 따로 보내드렸거든요. 감사하다는 의미로 보내드린 건데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 얘 좀 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제 보니 너가 부모님 닮아서 돈을 아끼나 보다. 결혼 전에도 반반 결혼식이니 뭐니 하더니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너희 집안이랑 결혼 안 시켰다. 네? 어머님, 좀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결혼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이 집을 해왔나요? 아니잖아요. 남자가 집을 안 해왔는데 그럼 여자가 집도 해오고 혼수도 다 해와야 하나요? 너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잡혀 살겠구나. 너 설마 준호가 집 못 해왔다고 맨날 구박하고 그러니? 너네 부모님까지 눈치 주고 그러냔 말이야. 그래, 저번에도 말이야. 준호가 연차까지 쓰고 너네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갔다던데 너네 부모님도 우리 준호 개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백년 손님인 사위를 막 부려먹는 처가가 어딨니? 그건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그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도 원래 제가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위 노릇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먼저 나서서 그런 거고요. 어머님 입장에서 귀한 아들이니 그렇게 곱깝게 들리셨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귀한 사위 대접 제대로 해주고 있으니까 비꼬아서 듣지 않으셨으면 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이 제 전화를 뺏어들더니 자기가 엄마랑 직접 통화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랑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통화는 잘했으니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방 안에서 남편이 쩔쩔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련히 잘 통화했겠지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했네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 처음 맞는 명절이라 이쁜 한복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이미 음식도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시모는 제게 거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남편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분위기를 화해시키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댁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고 떵떵거려 놓고 실상은 시모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 여동생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축의금으로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남편에게도 시부모에게도 얼마 넣냐는 말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치껏 제대로 넣었겠거니 싶었죠. 저희 부모님한테 100만 원이 작다고 난리치던 시모였는데 그들이 어련히 알아서 넣었을까 싶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여동생이 면세점에서 산 선물을 가져다 줄 겸 인사하러 왔었어요. 남편은 그날 야근이 있는 바람에 여동생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축의금 얘기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쭈뼛쭈뼛대더니 저희 남편에겐 절대 비밀로 하라며 말해주더군요. 언니, 형부한테 절대 말하진 말고 언니만 알아도. 사실 형부가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넣었더라고. 알고 있었어? 뭐? 5만 원?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언니 시댁도 전부 인당 5만 원씩 넣었더라고. 요즘 식대비가 5만 원이 넘어가서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뭐 돈 바라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 남편이랑 나랑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아, 내가 괜히 말했나 봐. 언니 신경 쓰지 마. 솔직히 요새 친구 결혼식에도 축의금 10만 원은 내지 않나요? 요즘 식대비가 5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돈의 액수보다는 사람 성의가 더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내 남편과 내 시댁이 그랬다는 게 너무 서운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축의금 300만 원으로도 작다고 난리친 그 시댁이 맞나 싶었어요. 여동생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해서 10시에 야근을 마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현지 결혼식 날 축의금 얼마 했어? 설마 5만 원 넣은 건 아니지?
여보, 나 너무 피곤하다. 밤늦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바가지를 긁고 쉴까? 지금 좀 씻고 싶은데 비켜줄래? 피하려고 하지 마. 사실대로 말하면 비켜줄게. 진짜 5만 원 넣은 거 맞아? 아이 참. 그래, 5만 원 넣었다 왜? 처제가 너무 작다고 그러디? 처제도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돈으로 보나 봐? 정성이 중요한 거지. 결혼식 날 내가 안 간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축하해줬으면 됐지.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미쳤어? 진짜로 5만 원을 넣었다고? 그럼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5만 원 넣었다는 게 진짜란 거네? 와, 당신 그거 내로남불이야, 알아? 저번에 우리 부모님이 축의금 100만 원 넣고 어머님한테 욕먹은 거 다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해? 당신은 친정이 만만하니? 뭘 만만하다고 그러냐? 너네 집은 잘 살고 우리 집은 돈도 없어서 아직 빌라 사는데 잘 사는 집안이 베푸는 게 맞지. 어차피 처제도 시집 잘 가서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 하더만. 우리 집이 축의금 얼마나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시집 장가 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참 저도 시댁 사연을 즐겨 듣는데 제가 직접 당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축의금 같은 건 준 만큼 돌려받지 않나요? 남편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친정과 시댁의 경제적 차이를 이유로 축의금도 딱 식대비만큼만 냈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친정 부모님 앞에선 뭐 없다, 뭐 필요하다 잘만 이야기하던 남편이 제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면서 가르치듯 이야기하는데 코를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니까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벌써부터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5만 원 낸 게 맞다고 인정했으니 시부모님도 그 정도 냈을 것 같아서 시댁에 전화해서 따지지는 않았어요.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 생신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왠지 제대로 대접해드려야 될 것 같고 대충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긴장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 여보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집에서 요리하고 치우면 그게 더 일이잖아. 엄마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하는 걸 더 좋아하실걸? 그래도 며느리 드리고 첫 생신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엄마랑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매년 엄마 생신 때 미역국 해주려고 해도 엄마는 외식 한번 해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러셨어. 여보도 괜히 힘들게 집에서 요리하지 말고 그냥 소고기 사드리게 음식점만 미리 예약하자. 남편의 말을 듣고 유명한 소고기집을 예약했답니다. 그렇게 생일 당일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원래 생일날에는 며느리가 만든 미역국 한번 맛봐야 하는데 바쁜 며느님 덕에 나는 미역국도 못 얻어먹는구나. 아, 어머님, 준호 씨가 분명 어머님 미역국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차라리 외식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음식점으로 예약했는데 소고기는 마음에 안 드세요?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며느리가 만들어준 요리를 싫어하는 시어미가 어딨다고.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시어미 생일에 며느리는 요리로 거하게 대접해야지.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시모의 말 한마디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저번에 너네 여동생 결혼식 말이다. 내가 준호 통해서 축의금 100만 원이나 냈는데 어쩜 감사 전화 한 통이 없니? 네? 그게 무슨... 설마 저번에 내가 너네 부모님이 100만 원 축의금 준 것이 작다고 해서 지금 삐져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너네 집은 100만 원이 쉬운 돈이겠지만 우리 집에서 1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다. 그리고 액수를 떠나서 어른이 이렇게 생각해서 축의금 내고 했으면 당연히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기본 예의 아니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모 입을 막으려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여동생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중간에 남편이 돈을 가로챈 게 분명해 보였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동생이 축의금 받은 거 정산해 봤는데 저희 시댁에선 인당 5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을 보내셨다고요? 어머, 얘 좀 봐. 우리 집을 거지로 하니? 사돈 처녀 축의금을 5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새 축의금 최소가 10만 원인데 얘가 날 뭐로 보고? 그게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얘가 왜 이렇게 들러붙어? 넌 내가 준 100만 원 어쨌길래 받은 사람은 5만 원밖에 못 받았다니? 설마 너가 중간에 가로챈 거야? 저와 시모가 동시에 남편을 째려보자 남편이 시모 귀에다 속닥속닥 뭐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귀가 좋아서 톡톡히 다 들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 안마의자 있잖아. 그거 그 돈이야. 그거 아직 와이프한테 말 안 했단 말이야. 엄마는 그걸 왜 지금 말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뭐? 안마의자요? 어머님, 제 남편이 안마의자를 사드렸어요. 아, 뭘 그렇게 따져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머니가 100만 원이나 주셨는데 너가 그걸 가로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 돈으로 안마의자를 샀다고? 안마의자 최소 200만 원은 넘어가.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걸 샀냐고. 아들아, 네가 직접 말해봐라. 분명 네가 용돈 모아서 샀다고 그랬잖니.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준 사돈 처녀 축의금이라고? 며느리 말이 맞니? 대화가 예상치 못한 분위기로 흐르자 눈치를 보던 시모가 헛기침을 하더니 시부를 데리고 시댁에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한테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래, 사실 우리 엄마가 처제 결혼한다고 100만 원 주셨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엄마 생신인데 이모, 고모, 삼촌, 엄마 친구들 다 있는 안마의자 우리 엄마만 없더라. 그래서 처제한테는 나중에 집들이 할 때 좋은 선물 주고 지금은 일단 그 축의금에 내 용돈 조금 보태서 엄마 안마의자 먼저 사드린 거야.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엄마한테 돈 100만 원 못 받아서 그렇게 아쉬워? 너네 집 잘 살잖아. 겨우 100만 원 가지고 뭐 그리 난리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솔직히 지금 남편이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국에 오히려 큰 소리니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리고 싶었다면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부부인 저에게 말을 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한지 저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대판 싸우고 저는 큰 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밤새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내로남불 남편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어요. 도통 제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잘못한 건 알았는지 다음날 남편이 아침 일찍 안방에 들어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다시는 독단적으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까지 받고 겨우 풀렸죠.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연말이 되어서 또 한 번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연말 휴가가 겹쳐서 남편과 저에게 일주일이란 귀한 휴일이 생겼는데요. 결혼한 지 2년도 다 되어 가는데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마음 같아선 동남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며 제주도를 고집하더라고요. 제주도를 일주일씩이나 가서 볼 게 있나 싶었는데 남편의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 펜션 잡아서 일주일 놀자. 휴식을 즐기는 거지. 어때? 생각만 해도 기대되지? 요즘 나이 먹어서 그런가? 힘들게 돌아다니는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일처럼 느껴진다니까. 여보도 잘 생각해봐. 휴일을 휴일답게 즐겨야지.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야.
사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너무 바라니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보다는 남편이 더 기대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부터 묵을 숙소까지 남편에게 알아서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여행 당일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마침 시댁에 일이 생겼다며 저보고 먼저 택시 타고 공항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보, 엄마가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네? 비행기 타기까지 4시간 남았는데 그 전까지 꼭 도착할 테니까 먼저 가 있어봐. 내가 공항 도착하면 전화할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는데 비행기 시간 1시간 전까지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비행기를 놓칠까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하려던 차, 저 멀리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들 예상하셨죠? 네, 시부모님까지 주렁주렁 달고 온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배 아파 응급실 간다던 시모는 2발로 여행용 가방까지 끌고 다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또 남편이 뒤통수를 쳤다는 걸 알았답니다. 황당해하는 제 얼굴에다 대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제주도 간다니까 부모님이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내가 같이 가려고. 그래도 되지? 대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너무 고맙구나. 네 덕에 몇십 년 만에 제주도 여행을 다시 가보는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시부모와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싫다고 할까봐 저 몰래 가족들의 비행기 티켓이며 숙박업소까지 다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남편의 모든 꿍꿍이를 알아버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고맙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공항에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큰 소리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는 환상의 섬이 아닌 환장의 섬이었어요. 시모는 뭐가 그리 불평불만이 많은지 기껏 평이 좋은 음식점을 찾아갔건만 음식이 전부 맛없다고 툴툴대는데 직원들 보기가 다 민망했습니다. 또한 원래 저의 계획은 느지막하게 일어나 카페에서 간단히 브런치를 먹으려고 했으나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한식을 드셔야 하는 시부모님 덕에 아침 6시부터 강제로 기상을 해야만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웠는데 모든 것이 다 틀어지자 저는 기분이 상해 여행 내내 표정이 어두웠고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모는 여행 마지막 날에 제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랑 여행 와서 그렇게 싫니? 공항에서부터 표정이 썩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못 써. 너 회사에서도 그러니? 회사에서 그러면 너네 부모도 욕먹이는 일이다. 당장 표정 안 풀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저의 표정을 지적했고 저는 여기서 더 말을 하면 큰 싸움만 될 것 같아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분명 휴양을 즐기러 제주도를 갔지만 오히려 제주도에서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고 말았죠. 게다가 더 어이없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행을 마치고 나서 부부의 생활비 통장을 정리했는데 제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제주도 갔잖아. 비행기 티켓, 숙소 추가로 더 예약한 거 우리 통장에서 빼서 썼지. 당연히 같이 가는데 우리 통장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니야? 뭐? 야, 보자 하니까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내가 언제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 네가 거짓말 친 거잖아. 너가 제주도 가고 싶다고 고집 피운 것도 다 너네 부모님 데려가려고 그런 거지, 미친놈아.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우리 엄마 아빠랑 추억 하나 쌓이고 좋은 거지. 죽으면 다 소용없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효도를 할 거면 네 돈으로 해. 왜 나를 끌어들여? 넌 친정에선 받아먹기만 하고 시부모한테는 쓰기만 하냐? 그럼 나도 친정에 효도해야 돼, 알아? 그리고 네가 맘대로 데리고 온 여행인데 네 개인 용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함께 쓰는 생활비 통장에서 끌어다 썼냐고. 너 진짜 양심이 없니? 저번에 분명 독단적으로 행동 안 하기로 했잖아. 약속한 지 1년이 지났니? 2년이 지났니? 고작 4개월 만에 이런 짓을 또 벌인다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결론적으로 효도하고 그러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생각해봐. 네가 시댁에 잘해야 이쁨 받고 고부 갈등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알아서 판을 짜주면 너도 눈치껏 행동하면 될 것이지. 고작 생활비 통장 썼다고 이렇게 욕먹을 일이야? 치사해서 이제 안 쓴다. 당신, 아직도 당신이 장가 안 간 철없는 아들 같아. 효도를 할 거면 결혼 전에 했어야지. 결혼했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내 말 알아들어? 결혼 전엔 하지도 않을 효도를 왜 장가 가서 뒤늦게 하려고 하냔 말이야, 내 말은. 도무지 너랑은 못 살겠다. 난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어. 이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그냥 너 다시 너네 부모님 모시고 살아. 나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고 살 거니까. 뭐? 지금 이깟 일로 이혼하자는 거야?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해? 여행 재밌게 잘 갔다 와서 왜 그래?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거짓말 친 건 미안해.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너한테도 분명 좋은 거라니까. 시댁에 점수 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뭐? 점수를 따라고? 아, 이제야 알겠다. 왜 말이 안 통했는지. 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나랑 결혼한 거구나. 왜? 점수 따면 그 다음에는 어쩔 건데? 그냥 나랑 이혼하고 너 혼자 효도하면 되겠네. 그 잘난 시부모님 비위 맞춰주면서 혼자 효도하라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모습에 질려버린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계속 각방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으려나요? 새벽 1시가 넘어가도록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혼을 품고 있어서 그런가 전혀 걱정 따윈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오지 않길래 그냥 무시하고 출근을 했죠. 점심시간쯤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글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시댁 앞에서 자고 있는 걸 집 안으로 들여서 재웠으니 걱정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겠다고 대충 대꾸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시모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준호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구나. 너한테도 말을 못할 정도로 애가 충격이 큰가 봐. 네가 잘 추슬려줬으면 하는구나. 그래도 너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너무 아들한테 스트레스는 주지 말았으면 하는구나. 그리고 너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왜 아이 소식이 없니? 아이는 부부 사이의 축복이란다. 기르다 보면 부부 금슬도 더 좋아지고 애 키우는 재미로 살다 보면 10년 훌쩍이다. 그러니 안 되더라도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구나.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말하진 못했어요. 들어보니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 단체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백수 아들이 걱정되었던 시모는 2년 동안 꺼내지 않던 임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 순간 시모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어요. 지금 임신하면 내 인생 더 꼬이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애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아이가 있었다면 감히 이혼 생각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직 다행인지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던 이혼을 실행하기 위해 합의 이혼서를 출력해 화장대에 숨겨놓았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양심에는 좀 찔렸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작부터 글러먹은 인간이었는걸요. 오히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답니다. 마음속에 정말로 이혼수를 품고서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평소보다 더 눈치를 보며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완벽하게 해놓고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었던 마음이 살짝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심하게 시집살이를 당하고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이혼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군요. 그러던 찰나 친정에서도 큰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브런치 카페 매출이 뚝 떨어져서 망해버린 거였죠. 부모님 말로는 주변에 대형 카페들이 연이어 생기면서 매출이 낮아지더니 최근에 온라인 리뷰가 좋지 않게 달리는 바람에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카페를 싼값에 이전해버렸고 시골에 공들여 지으셨던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집까지 팔았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어요. 우리 딸,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엄마가 서울에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응? 갑자기 서울에 왜? 혹시 건강에 문제 생긴 거예요? 저번에 대학병원에서 검진 받은 거 있지? 그런데 거기서 자궁암이 의심된다고 그래서 추가 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그러길래 검사를 좀 했더니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그러네. 매번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서울에 집을 따로 구하기로 너네 아빠랑 결정했단다. 엄마는 우리 현아랑도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랬어. 자궁암? 엄마 많이 심각해요? 설마 뒤늦게 발견해서 치료가 급한 거래? 딸,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야. 사실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의사쌤이 그러셨어. 요즘 의료기술이 뛰어나서 약만 잘 먹고 경과보면 될 것 같다고 그러셨어. 안 되면 제거 수술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힘겹게 참으며 부모님의 이사를 도와드리고 밤이 늦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사실 부모님 이사를 도와드리러 가면서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남편이 지금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데 충분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당당하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사 가는데 도와달라고? 내가 무슨 이삿짐 센터냐? 또 남자라고 험한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여보, 지금 말 다 했어? 부모님 아파서 이사 오시는데 그것도 못 해줘? 이삿짐 불러서 오는 거고 당신은 딱히 할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얼굴만 비추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 에이, 장인어른도 사이 불편해서 없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서울로 오면 자주 볼 텐데 뭘 이삿날까지 얼굴을 비춰야 되냐? 그냥 적당히 도와주고 와. 결국 남편 없이 짐을 전부 옮기고 부모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30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 오셨어요. 밤늦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혼자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로 이사하셨어? 설마 우리 집 근처야? 그럼 매일 너 친정 가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닌가 몰라. 나는 사위라서 친정이 불편해. 너가 중간 역할 잘해줬으면 좋겠다. 친정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뭐?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됐어, 너 필요 없어. 너 친정에 절대 오지 마.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이 마시던 맥주를 그대로 남편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네가 진작에 개차반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진짜 갈라서자. 내일 술 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나는 기필코 니놈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마시던 맥주를 얼굴에 맞고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 발 닦던 걸레로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곤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이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새벽까지 제가 당한 남편의 내로남불 사건들에 대해 낱낱이 말했네요. 그런데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가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인데 남편 얘기를 할 때면 주먹을 꽉 쥐시더라고요.
그놈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잘렸는데도 처가의 얼굴 한번 비추러 오지 않는다 이 말이구나. 내일 당장 그놈 오라고 연락해라. 아빠, 걔는 친정 불편하다고 이삿날에도 안 왔다니까? 근데 내 연락 받고 오겠어? 안 오면 고소한다고 연락해라. 그럼 오겠지. 그리고 너 합의 이혼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아빠 친구 변호사한테 다 연락해놨다. 넌 아빠 말대로만 하면 돼. 저는 아빠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시댁에만 효도한다는 걸로 이혼 소송까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확신에 찬 아빠의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생기겠다 싶었네요. 아빠가 한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꼭 친정에 오라고, 안 오면 이혼은 물론이고 고소당할 줄 알라고 문자 보내놓으니까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친정에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 저 현아랑 이혼하기 싫습니다. 저 백수 됐다고 버리시는 겁니까? 장인어른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현아한테 부족함 없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아빠는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다 여러 장의 종이를 던지곤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는데요. 뭐? 백수 됐다고 버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너네 집이 가진 것 없어도 난 사람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한 걸세. 근데 이제 허다하다 저가 뒤통수를 쳐? 이놈은 인간 되긴 글렀어. 아주 콩밥 먹고 정신 차려야지. 그 말에 저도 놀라서 아빠가 뿌린 종이를 한 장 주워서 읽었는데요. 종이엔 블로그 게시글이 빼곡히 써져 있었어요. 음식이 전부 맛이 없고 카페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는 커피에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설마 해서 아이디를 봤는데 남편이 자주 쓰던 메일 주소였어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험담하던 그 카페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브런치 카페였고요. 쪽팔린 건 아는지 남편은 그 종이를 막 주워 담으려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아빠의 말에 남편은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넌 처가가 운영하는 카페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냐? 뚫린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네가 인간의 몸으로 이딴 짓을 해? 장인어른, 오해가... 너가 우리 카페에 와서 빵을 사 먹기랬어, 커피를 마시기랬어. 사진 도용까지 해가면서 카페 망하게 만들고 싶었냐? 뭐 위생이 엉망이고 직원들이 불친절해? 이놈은 정신교육이 필요해. 이런 쓰레기는 평생 고쳐 쓰질 못해. 알겠어? 넌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낱낱이 고소당할 거니까 위자료 준비해놔라. 아버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건 정말 잘못한 게 맞는데요. 현아가 또 친정이 잘 살아서 기세 등등한 게 좀 보기 그래서요. 또 망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 아빠는 남편의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빠의 두툼한 손이 연약한 뺨에 닿으니 아주 찰싹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더라고요. 동시에 속에 묻은 답답함이 씻겨져 내려가기도 했네요. 넌 니네 부모님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처가는 돈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현아 힘들게 했는지 눈에 뻔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게가 당한 피해 금액 전부 계산해서 고소할 거야. 6개월간 매출 감소액, 직원 인건비, 가게 자리세까지 전부 다 포함시킬 거니까 네 그 잘난 부모님 집을 팔아서라도 못 내는 금액으로 청구할 거다. 알겠냐? 순간 남편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되더라고요. 사내 자식이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아빠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꼴이 참 우습더군요. 어떻게 또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남편과 결혼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가게 매출이 떨어질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했고 그 블로그의 주인이 제 남편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하필 엄마가 자궁암 소견 때문에 대학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가게를 접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아빠는 당연 사위에게 실망이 가득했고 차마 저한테 묻지도 못하시고 혼자서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와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 모욕죄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고 저 또한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몇 푼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돈이 전부 떨어진 남편은 맞고소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진짜 집을 팔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에 사준 식탁과 식기세척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데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용달차를 불러 시댁에 무작정 들어가서 식기세척기와 식탁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야, 사람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지금 시어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가 내 시모야?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했어. 이혼했으니 우리 집 물건은 다시 내가 가져가야지, 안 그래? 이년이 진짜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전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 숨어있던 여동생이 나타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전부 찍어버렸죠. 나 때리기만 해. 이거 다 녹화해서 당신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아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영업방해죄, 그 엄마는 폭행죄로 고소 걸리면 아주 볼만하겠네. 그치? 제 말에 전 시모는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이 사준 모든 물건을 다 빼내왔습니다. 그게 시댁과 전 남편과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나머지는 아빠 친구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로 해서 마음 편히 기다렸네요. 저희 엄마는 다행히도 진행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던 터라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저희 가족끼리 전 남편에 대한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되었네요. 저희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서울집에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도 다니고 있고 달라진 건 이제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예요. 전 남편이 워낙 분리수거도 못할 쓰레기라 이혼의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혼 안 했으면 제 미래가 더 끔찍했을 거고요. 그래서 제 과거는 오늘 사연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에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 다사다난했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